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의 숲 203회 이제 올리브 키터리지로 한번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깥 날씨도 좋고 사실 이번 모임은 밖에서 자연 속에서 정자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나서 하려고 했더니 요즘에 여기 앞에 있는 하늘공원이나 여기에도 정자에도 다 블로킹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바깥에서조차도 물리적 거리 두기조차도 우리가 엄격하게 하자. 그런 취지여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제 빨리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문학의 숲도 편안하게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엘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는 저는 이 작가를 처음 알았어요. 지우가 외국 소설들을 많이 보는데 좀 괜찮은 외국 소설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책을 띵 하고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 올리브 키터리지는 13편의 연작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올리브 키터리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분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분의 남편 혹은 이제 이웃 사람들 이렇게 주인공이 해서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팟캐스트를 조금 들었었는데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에 올리브 키터리지의 첫 작품 약국을 많은 부분을 낭독해줬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해서 책 소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없네. 예.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3편의 작은 단편들을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거는 그냥 막 이렇게 작품 분석을 막 한다기보다 그냥 이 작품에서 느꼈던 점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걸로 이번에 해보고 싶고, 작가가 이 단편집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세계관, 뭐라 그러나, 인생관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저처럼 이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농담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우리 명신쌤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우아하게 예쁘게 나이가 드셔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에서 그냥 이분이 여기저기서 하시는 말씀을 좀 그냥 하나만 인용해 봤는데 그냥 영어로 그냥 번역 안 했습니다. We want to know, I think, what it is like to be another person because somehow this helps us position our own self in the world. What are we without this curiosity?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호기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즉 타인은 어떨까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잘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분은 1956년생 명쌤. 와, 역시 보니까 작가가 우리 명쌤하고 좀 닮기도 했고, 보니까 그 정도의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동갑이시래요. 그래서 미국의 메인즈,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미국을 거의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서 하와이 말고는 그래서 몰랐는데 보니까 되게 북동부 거의 캐나다 쪽으로 거의 이제 북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닷가 쪽이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문학의 숲이 그동안 이제 여성 작가들을 괜찮은 앨리스 멀로나 뭐 좋은 여성 작가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스트라트도 보면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항상 도서관에서 살았대요. 도서관에서 살고 적어보고 일상도 적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대학교 가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뭐 당장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국에서는 작가로서 데뷔를 하려면 이제 자기가 쓴 거를 이제 출판사에 보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발탁이 되면은 하는 건데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그래서
바에 가서 일을 하면서 막 썼는데 뭐 몇 년 동안 계속 거절을 당하죠.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이 작가는 좀 이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자기가 과연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 법률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 회사를 한 6개월인가 다녔는데 아마 적성이 안 맞았겠죠. 어쨌거나 이제 6개월만 다니고 금방 그만두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내면서 돈 그냥 벌면서 생계하면서 지내다가 97년에 첫 장편을 썼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뭐 작품성도 있으면서 좀 대중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올리브 키트리지도 보면 뭐 막 우리가 보는 그 고전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이게 막 엄청 난해하거나 이 안에 막 고도의 상징을 숨겨놓다거나 그런다기보다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재밌다는 게 대중성이죠. 재밌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것은 아마 작가가 살면서 가져온 삶의 통찰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겸비했다. 그래서 상을 몇 개 받았고요. 이 책은 2008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퓰리처 상을 바로 다음 해인 2009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존 치버나 존 업다이크를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존 치버 작품은 못 읽어봤는데 언제 한번 문학의 숲에서도, 왜냐하면 존 치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음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 책들에 그냥 표지를 몇 개 모아봤고요. 올리브 키트리지 이분이 누군지 아마 좀 있으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아시는 분? 올리브 키트리지 그 드라마가 나왔어요. 하여튼 책들이 이렇게 쭉 소설책을 쭉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올리브 어게인이라는 마치 속편 이런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지? 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북클럽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올리브 어게인 여자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북클럽에서도 이 올리브 어게인을 선정해가지고 읽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이 책은 2009년에 이제 퓰리처 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100만 부 넘게 팔렸으니까 이제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공 올리브 키트리지라는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연작 소설입니다. 하지만 꼭 앞뒤에 이게가 이제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골라서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알아야 다음 걸 알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니까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메인주에 있는 크로스비라는 바닷가 마을인데, 그 바닷가 마을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올리브 키터리지가, 그러니까 아이가 한 중학생 사춘기쯤 되는 그 아들이 둘 부모일 때니까 한 40대부터 한 70대 후반까지, 이때까지의 어떤 그 삶의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요. 올리브가 뭐 아주 전면에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정말 길 가는 조연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봤더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어떤 정겨운 그런 그런 이제 항구도시고, 여기서 보면은 작품 중에서 이제 이 바닷가 보이는 그 카페에서 막 이제 도너츠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뭐 미국 살아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도너츠 먹고, 근데 도너츠가 우리가 아는 던킨 도너츠 그런 도너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구나. 왜냐하면 올리브가 워낙 도너츠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나오고요. 다음에 그래서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실 작가는 올리브 키터리지에 대해서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올리브라는 캐릭터가 좀 세다 그러나? 센 거예요. 세니까 올리브만 가지고 계속 쓰기에는 조금 독자들도 그렇고 작가 자신도 버거울 수 있다 싶어서 어떨 때는 전면에 내세고 어떨 때는 좀 이제 조연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고, 중학교 수학교사인데 그 남편은 약사이고 이제 아들은 나중에 이제 족부 외과 전문의가 돼요. 아들 하나 키웠고,
굉장히 캐릭터가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이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트의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봤을 때 이 작가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그것이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 올리브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자살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 정도면 좀 센 트라우마죠.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야기들마다 그 주인공인 그 주로 이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이 부모의 그늘,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올리브가 약간 대가 세다는 거 제가 옛날에 그 결혼해서 옛날에 참 제주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대가 세지 않겠냐 이런 식의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전혀 대가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여담으로 은혜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셀프 디스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가 세다는 게 사람들이 되게 그런 부담스럽거나 약간 좀 올려봐야 돼서 얘는 뭐 그러니까 많이 뭐라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미안하단 말을 안 해 일테면 근데 뭐 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올리브 키터기즈에 대해서 겉으로는 좀 무뚝뚝해 보이고 또 덩치도 커요. 좀 키도 크고 그렇긴 하지만 있다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정감이 가고 또 내 자신한테서도 올리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니 시리즈로 2014년에 아십니까 누군지? 그 저기 뭐지 프랜시스 맥도먼드라고 그 옛날에 파고에서 그 코엔 형제의 그 형이랑 이제 커플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굉장히 연기파 배우죠. 근데 이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쵸? 이제는 정말 영락없이 할머니의 모습에 참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에서는 이제 강이라는 그 소설일 텐데 여기서는 한 70대 후반이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여기 밑에 사진은 누군지 알겠어요? 에이, 약국이라는 작품 보셨죠? 약국에 보면은 그 데니스가 약간 뭐가 저기 이렇게 뭐 생쥐같이 생기지 않았어? 라고 하잖아요. 좀 안경 끼고 좀 작은 얼굴이 딱 너무 닮지 않았어요? 인상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작품일 거라고 그냥 짐작을 하는데 네, 초대받아서 놀러 온 장면일 것 같은데 그 안경 끼고 좀 오밀조밀하게 생긴 게 소설에서 묘사한 거랑 똑같아서 저는 캐스팅을 아주 잘했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13개의 작품인데 제가 그 중에서 다 좋지만 제가 특히 좋아했던 작품들을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해봤는데 이제 약국 좋았고 튤립과 불안과 강이라는 작품이 좋았습니다. 강은 어찌 보면은 이 작품집에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마치 작가가 하고 싶은 어떤 대단원이라 그럴까 그런 느낌? 그래도 참 어떻게 사랑하면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고요. 튤립은 아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자기 남편과 사별했을 때 그 어떤 상실과 외로움과 이런 것에서 아주 처절하게 그런 느낌이 잘했었고, 불화는 이제 이렇게 뉴욕에 가서 사는 아들을 보러 갔는데 아들이 이제 재혼을 해서 그래서 산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그 한 번도 대도시에 가보지 않은 엄마가 아들이 찾아주니까 가서 내가 그래 내 인생이 이제 우리 아들한테 좀 도움될 만한 거라도 있겠지 해서 갔더니 좀 며느리나 아들한테 조금 홀대받는 느낌? 그래가지고 신경질 팍팍 내다가 아들이 역시 엄마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군 해가지고 싸워서 돌아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것도 참 뭐랄까 내가 그 나이까지는 안 갔지만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보시면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씩 그냥 잠깐씩 볼게요. 이게 너무 자세히 뭐 들어갈 거는 없고요. 처음에 약국이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이제
헨리 키터리지가 약사예요, 약세. 그 평생 자기 동네에서, 이를테면 옆 동네에서 평생 약사하다가 이렇게 은퇴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남편, 그런 분이고,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이제 약국 막 하면은 원래 있던 그 조수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젊은 여자가 이제 직원이 왔는데, 이 직원이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애가 좀 발랄하고,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제 중년의 남자가 뭔가 좀 이성적으로 이끌리는 그런다기보다도 얘 젊은이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뭔가 반짝반짝하고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고 막 하던 과정에 이 데니스의 남편이 사고로 죽는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막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려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의 감정은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연민 같기도 하고 되게 애틋함 같기도 하고 또 데니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그렇지만 헨리의 마음속에 자기 와이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이나 이런 신뢰 이런 것들은 변함은 없지만 그 데니즈에 대한 어떤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데니즈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헨리한테 세월이 흘러서 그 늘 머릿속에서는 당신에게 말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에 그냥 헨리가 막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의 그 흔들림. 둔차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당신에게 말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은 얼마나 벅차기도 하면서 또 떨리기도 하면서 그럴까.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그 부부 입장에서는 좀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쁠 수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둘은 서로가 고양이가 된 듯 두 사람의 내면은 서로에게 부비되고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정서가 잘 통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살면서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가진 그런 식의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한 사람도 있긴 하겠죠. 하여튼 약국이라는 게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제 헨리가 그 젊은 여인인 데니즈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 다음 거 볼까요? 그래서 약국에서는 그 데니즈를 이렇게 그 느꼈을 때 벙어리 장갑을 벗어서 이렇게 손을 넣는 그 장갑을 벌려주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다음 넘어갈게요. 헨리라는 캐릭터는 그래서 되게 무난하고 그런 착한 남자예요. 그래서 그 헨리의 와이프인 올리브가 뭐 그냥 정말 사람 좋은 인형 같은 그냥 무던한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이제 헨리가 소년이었을 때는 엄마가 굉장히 억압적이 약간 좀 이제 엄한 엄마. 근데 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남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엄마 밑에서 살면 또 그런 와이프를 고르거나 또 그렇게 다 한다잖아요. 남자도 그러니까 딸도 똑같아. 딸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주정뱅이 아빠면 주정뱅이 남편 고르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서 약간 좀 엄마가 좀 엄한데 지금 여기서도 저기 이렇게 뭐 이제 올리브가 작품에서 그런 게 나와죠. 올리브한테 교회 같이 가자 하니까 올리브가 나 평생 이렇게 학교 가서 일하고 오고 학교 갔다 와서 집안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뭐에 이렇게 치고 있는데 내가 당신 따라서 당신 그 하려고 당신 체면 세워주려고 교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깨갱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근데 난 참 공감이 가죠. 그쵸?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야 그런 말을 할 만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이것도 아주 저는 사실 이 작품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따뜻한데 그 주인공 남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면 죽으려고 하니까 이 남자에게는 굉장히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 보는 앞에서 그 자살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해도 결과적으로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죽어야지 하는데, 왔는데, 이제 있는데, 고향 친구가 어쩌다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목격하게 되고, 어떡해. 구해주러 가야지. 빠져서 허우적 하는데, 그래서 구해주면서 빠진 그 소녀, 자기 고향 친구를 딱
잡으면서 막 살려고 허우적대는 거 보면서 자기도 삶의 어떤 의지를 느낀다. 그런 부분에서 끝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좋았던 점은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얘가 이제 고향에 온 거를 보고 나서 우연히 보고 옛날에 수학 선생님이었던 그 올리브가, 야, 너 이렇게 어쩐 일로 왔어? 이러면서 이제 얘 차에 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얘에 대해서 얘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보니까 올리브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참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좀 많다고 전 생각하는데, 말을 할 때 되게 재단하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단정하고 판단 내리고, 야, 그런 거 아니야. 뭐, 넌 이렇게 해야 돼. 특히 선생님이 자기 제자였던 애한테 얼마나 쉽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를테면, 얘가 자기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어떤 올리브가 아닌 딴 사람이었다면, 다른 선생님이었다면, 야, 너 저기 뭐지, 엄마가 자살해가지고 너 정신과 했구나. 뭐 이를테면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리브가 그렇게 연상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고 그냥 무심하게 그랬어 하면서 뭐 이렇게 들어주니까 이 케빈이 아주 그래도 편안해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계에서 타인한테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문장이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뭐 너무 기니까 다 읽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페이지를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 읽을 때 특히 이런 거 약간 북마크를 쭉 해가지고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물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저도 옛날에 물에 빠져봤지만 참 이 잡는 힘이라는 게 굉장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피아노 연주자도 조금,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보통 다 저만큼씩 좀 힘들게 아프게 살아가나 싶기도 한데,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설에 나올까 주인공일까 싶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친한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혹은 내가 고생했던 소위 그런 이제 흑역사 이런 거 좀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뭐 SNS도 하지만 SNS에서는 더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피아노 연주자 주인공은 엔젤라라는 여자인데, 엔젤라가 늘 바에 정해진 곳에 가서 피아노 치는데, 엄마는 이게 이제 엄마랑만 살았었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늙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요양원에서 지내는데, 엄마는 보니까 은근하게 나오는 게 엄마가 젊어서 계속 매춘을 했어요. 매춘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충격적인 게 엔젤라의 남친한테까지도 찾아갔던 그런 얘기가 나와서 되게 충격적인 게 나오는데, 그래서 엄마의 존재가, 그래서 엔젤라를 엄마가 혼자서 키웠어 보니까, 이렇게 엄마 혼자 키웠는데 싱글맘이죠. 싱글맘인데 엔젤라가 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때 엄마가 얘를 좋은 음악 학교에 보내라, 재능이 있다라고 하니까 엔젤라의 엄마가 딱 그래요. 쟤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딸의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 고향을 떠나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의 건을, 그래서 뭐 인생이 좀 엔젤라를 보면 좀 쓸쓸하고 좀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좀 슬프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알코올릭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누군가 딱 제대로 균형을 잡아주는 누군가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작은 기쁨은 그냥 이거는 좀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올리브가 이제 외아들 크리스토퍼를 뒀는데, 아들이 장가를 한참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희쌤은 또 아들 장가 보내보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도 그러니까 장가 안 가니까 이 부모 마음이, 쟤 좀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손주도 봤으면 좋겠고 하는데, 장가를 안 가는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는데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잘났어. 같은 전문인데 너무 잘난 척하고 막 모든 걸 아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며느리가 이제 수잔인데요. 수잔이 자기 친구들한테 결혼식 날 자기 이렇게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를 올리브가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겠어요. 좀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소심하게 복수를 하죠. 복수는 되게 재밌어요. 소심하게. 아무튼 그래서 참 젊은 여자가 뭐든 다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심하게 복수하는 그런 게 작은 기쁨이다. 그래서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고요. 굶주림도 그런 삶에서 여기서도 역시 이제 자식 셋을 두고 다 키운 그 부부가 중심인데, 이 부부가 특히 남자가 이제 아들 셋을 다 도해지로 보내고 나니까 이 남편이 되게 빈 둥지 증후군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허전하고 하는데, 그 동네에 몰래 만나는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해서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늘 도넛 사러 바에 이제 카페에 갔다가, 아침에 카페 가서 도넛을 2봉지를 포장을 해서 하나는 여친 갖다 주고 하나는 와이프 갖다 주고 하다가, 어떨 때는 도넛 봉지가 바뀌고 어떨 때는 뭐 도넛을 여자친구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보면은 참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떤 또 섹스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와이프 본인은 그러죠. 이제 아들들 다 크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면은 얼마쯤 될까요? 한 50대 한 중반이나, 저나 저보다 조금 한두 살 많은 그쯤 될 것 같은데, 50대 초중반 좀 넘을 것 같아요. 이제 와이프가 딱 더 이상 못 해 먹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섹스리스를 약간 선언하니까, 이제 그 남편은 굉장히 충격을 받죠.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고 다음에 과연 그럼 정서적 관계는 뭘까, 어떤 몸의 관계는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또 거식증을 겪는 젊은 여성에게 어떤 뭐라 그러나, 동정과 연민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또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연민에 대한 표현도 잘 되어 있어요. 작품이 이렇게 하나하나 가니까 조금 길죠. 조금만 더 그럼 빨리 해볼게요. 다른 길은, 이건 약간 이 작품은 약간 좀 상황이 되게 좀 뜨악했어요. 왜냐하면은 둘이서 어쩌다가 납치범들한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인질극이 벌어지는데, 인질극에서 서로가 굉장히 긴장하고 뭔가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이 부부가 서로한테 막 하다가 싸움을 해, 그 앞에서. 인질들 앞에서 막 싸움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싸우다가 이제 서로가 좀 할 말 못할 말을 막 하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 어찌 보면은 평생 살아온 부부지만 좀 내면에서 서로가 좀 한번 삐걱해지는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는 그 말 때문에 그 밤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겨울음악회도 노년의 어떤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늙어도 이제 그래도 자기 배우자가 남는 거는 배우자네, 약간 그런 메시지를 해서, 잔잔한 어떤 중산층 중년 부부의 일상에서 또 뭔가 사람을, 관계를 좀 흔드는 부분은 또 다른 관계, 혹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거 볼게요. 튤립. 이게 제가 좋다고 했죠. 튤립은 보면, 그래서 남편 헨리가 이제 뇌졸중으로 어느 날, 뇌졸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참 불행한 병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탁 쓰러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헨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들이 멀리 살았어요. 그래서 멀리 사는데, 아들이 그냥 이제 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자식이 좀 얼마나 와 있냐, 얼마나 자주 오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여기도 이제 약간 좀 바닷가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아니까 아유 저 집에는 뭐 이제 뭐 이렇게 저기 이렇게 아빠가 쓰러졌는데도 이렇게 잠깐만 왔다 가네 뭐 그런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도 너무 좀 어떤 특별한 세팅이 뭐냐면은 옆집에 있는 그 부부는 되게 끔찍한 사건을 겪어요. 그 집에 있는 자기 이제 아들이 굉장한 끔찍한 아마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된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부는 그 부모는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데 약간 좀 은둔 생활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올리브가 그 집을 놀러 가게 돼요. 놀러 가는 이유는 여기에 그 은둔 생활을 하는 그 이제 와이프가 뭐 이를테면 저기 이렇게 뭐 엽서로 보내왔기 때문에 엽서에 대해서 엽서 보낸 거 고맙다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그 저기 크리스토퍼나 비난하는 거죠. 아니 저기 엄마 그 집을 왜 가? 하니까 이제 자기 올리브가 아니 뭐 나한테 뭐 엽서가 왔길래 그냥 엽서 고맙다고 간 거야 했더니 그거보다도 이제 그 어찌 뭐 그 내면을 보면 나도 외롭고 불행한데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면 내가 혹시 조금 위로가 될까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닌가 싶은 게 있는데 근데 막상 가니까 오히려 더 도도하고 자기를 되게 좀 더 능멸하는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해서 되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올리브가 이제 자기 혼자가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크리스토퍼는 딴 곳에 떠나버리고 남편은 요양원에서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잘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은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네, 여기도 애도 그래서 그 왜냐면 같은 애 여기 미국에는 그런 거 되게 많죠. 같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 도와주는 자조 그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 한번 요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조 그룹인지 뭔지 아는 멍청한 데 갔었어. 올리브가 데이지에게 말했다. 근데 거기서 브로덕은 화가 나는 게 정상이래. 사람들이 멍청하게 왜 화가 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란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잠자다가 그냥 굴러가는 건 별로 흔치 않은 행운이야. 그러니까 이제 노년 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죽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한 번에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요즘에 가장 문제가 이제 암이나 뭐 치매인데 이게 그 부모가 하나씩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동시에 오는 경우는 너무 난감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남성 어른이 치매를 겪을 경우에는 증상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나와가지고 힘든 경우들을 많이 봐요. 특히 정신적인 그 부분까지 많이 와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늙고 잘 죽는 게 그러니까 웰다잉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작품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건강하게 살자고요. 살 때 계속 사는 동안은. 그래서 그 틀립에서 그 저는 이 문장도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공감하는 좋은 문장들이 많았고 그래서 젊은 날을 그 자기 그 아이가 한창 그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녁 낮에 여름에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막 운동하는 거 보고 그때 그 저녁의 느낌 그런 건데요. 이거는 둔차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가을 공기는 아름다웠고 땀에 젖은 건장하고 젊은 몸뚱이들은 다리에 진흙을 묻히고 공을 이마로 받으려고 온몸을 내던기곤 했다. 공이 들어갔을 때의 환호, 무릎을 꺾고 주저앉는 골키파. 집으로 걸어가면서 헨리가 올리브의 손을 잡던 날들이 있었다. 이런 날들은 기억할 수 있었다. 중년의 그들, 전성기의 그들. 그들은 그 순간을 조용히 기뻐할 줄 알았을까? 필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정작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 소중함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런 날들이 그 평온한 일상 우리가 약간 좀 뭐 좀 도약일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로 우리가 평소에 누렸던 뭐 꽃놀이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일상들이 지금 다 중지가 돼 있잖아요. 중지가 돼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서 그걸로 똑같이 복귀가 안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이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도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혹은 뭐
주변에 그래도 가족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다음 볼게요. 여행 바구니도 이것도 약간 그 앞에 그 튤립이랑 비슷한 점은 그 이제 올리브가 자기 옛날 제자가 있는데 그 동네 다 동네니까 제자가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을 잃어요. 그러니까 거기 장례식을 가는데 가서도 올리브가 그 장례식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러니까 올리브도 자기도 불행하고 좀 이제 외롭고 한데 아, 얘 참 안 됐다라는 그런 이제 연민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마음으로 장례식을 갔던 거죠. 그랬지만 뭐 예, 하여튼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재밌어요. 그리고 뭐 그렇고요. 다음 볼게요. 병석의 배는 조금 앞서의 이야기들과 좀 결이 다르고 여기서는 좀 이제 어린 소녀가 좀 이제 전면에 주인공에 나와 있는데 그 11살 소녀가 좀 더 이제 주인공인데 얘가 보면은 가족들이 다 조금 좀 그래 좀 이상해요. 이상하고 그렇게 하고 그 엄마도 이상하고 좀 아빠도 좀 이상하고 막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아이 입장에서는 11살 아이에서는 진우가 그렇지 않겠어? 엄마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불안에 대해서 잘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참 이 가족이라는 게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건 없지만 참 어느 정도 그래도 정서적으로 너무 특이하지 않은 그런 가족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은 모르지만 병숙의 배라는 거는 이제 제목을 딱 보면 네. 배는 출항을 해야 되는데 병숙에는 배는 출항이 못하잖아요. 예. 그 주인공이 자기가 어떤 역량이 있든지 희망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보면은 거절당하는 진짜 불안한 가족들 보면서 그리고 되게 보니까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게 그 이제 화장실이나 이렇게 샤워하는 데가 되게 열악해요. 미국도 가난한 데는 아마 되게 가난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그리고 이제 11살이거나 저기 뭐 언니는 그러면 21살인데 그 다 컸잖아요. 그만하면 컸는데 집에 좀 씻거나 하는 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수치심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 식의 가난한 집안인 거죠. 그런 게 있고. 예, 이거 좀 약간 결이 달았는데 또, 아, 역시 가족의 문제가 있는 거로구나. 그 중요하구나. 생각해봤고요. 불안, 이거, 제가, 이거는 정말 그 드라마로도 아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로 돼 있는데, 자기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가 이제 뉴욕에 가서 첫째 와이프, 아까 그 잘난 척 하는 와이프랑은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데, 서로 간에 그 이제 이혼자들끼리의 또 모임에서 만난 여자인데, 이 여자는, 이미 애가 다른 남자한테서 애가 둘 있고, 세 번째 아이를 이제 가져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 좀 도와주러 그 뉴욕에 갔다가 오히려 막 수모를 당하는 그 자기 입장에서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랑 말다툼할 때 자기는 그 엄마의 그 극도로 변덕스러운 기분을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엄마가 막 엄청 상처받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가 엄마한테 말을 항상 잘 해드려야 돼.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엄마의 그 변덕스러운 기분을 참을 수 없어요. 막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데미지 빡 입어가지고 손이 확 올라가지. 여기서는 결혼한 아들입니다. 며느리도 있고. 예.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 범죄자는 이것도 약간 그 아까 그 병속의 배처럼 이것도 좀 결이 다른 건데 여기 어떤 여자애가 얘도 조금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한데 보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가출하고 이제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미국의 목사 상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저기 억압적인 데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말 한마디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맨날 밥 먹을 때 쩝쩝 소리만 나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애가 계속 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늘 뭔가 그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해소가 안 되니까 왜 사이코소매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몸에 증상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속 병원에 가. 그래서 병원 가서 저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뭐 했는데
의사는 계속 당신 멀쩡해 그냥 가 해서 처방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부모의 그 그늘 때문에 조금 이제 삶이 좀 꼬여버린 뭔가 좀 안 풀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뭔가를 사소한 거를 훔치면서 그 아버지 그 목사의 그 어떤 금기시 있던 거를 넌 절대 도둑질하면 안 돼 랄지 너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그때 조금씩 반역해 보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작품이 나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강. 제가 한강에서 하려고 했지만 강은 참 좋고요. 이 강이라는 게 여기서는 그 이제 올리브가 74세에 여기서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요양원에서. 그리고 강을 따라서 이제 쭉 산책로가 있어서 올리브가 매일같이 이제 강아지 데리고 그 산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이고요. 참 강이라는 제목이 어찌 보면은 물론 올리브가 산책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강이라고 하잖아요. 또 강이나 바다로 비유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과 같이 은유가 되어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헨리가 죽고 나서 하는데 막 산책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가 가서 당신 죽었어? 하니까 이제 그 남자가 안 죽었어. 뭐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면 좀 일어서 오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좀 아니 자기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잠시 정신을 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눈 떠보니까 어떤 여자가 꾀꾀대고 있더라.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서로가 좀 친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둘 다 어떤 사별하고 자기 배우자와 사별하고 그 남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또는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서 저는 아주 좋았고요. 특히 이제 봄에 대한 풍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74세의 올리브가 다시 봄에 온 강변을 걸으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요. 우리 보영쌤이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강변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 다시 봄이 왔다. 어리석은 봄이 조그만 태순을 딱 피우면서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런 봄이 오면 기쁘다는 점이다. 물리적인 세상의 아름다움에 언젠가는 면역이 생기리라고 생각지 않았고 사실이 그랬다. 떠오르는 태양에 강물이 너무 반짝여서 올리브는 선글라스를 써야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봄의 눈부심 또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찬탄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몸이 늙고 뚱뚱하고 살까지 처진 몸도 서로가 처절하게 이제 원할 만큼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그렇게 그리고 이 문장이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자신이 남편이 죽기 몇 년 전 동안 이렇게 그런 사랑을 표현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한의 감정을 갖는 그런 게 나옵니다. 할게요. 이렇게 해서 쭉 봤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서 좀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면은 어떤 부부의 삶에 특히 중년과 노년에 달았을 때 뭐 젊어서의 그런 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부부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그런 동반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저도 뭐 아직 노인까지는 안 갔지만 늙음과 또는 그 다음에 오게 될 죽음이나 그리고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려낸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 어떤 삶을 미리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해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게 왜 그녀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해서 거기 트윗이잖아요. 네. 왜 트윗에 혼자 부분에서 하나만 나와서 혼자 있는 애에서 트윗이라는 상징을 썼을까요? 원래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튤립을 남편이 있을 때 튤립을 심었다가 그런 것도 장면이 나요. 튤립이 피고 지고 하면서 삶의 어떤 기쁨이나 이런 부분들 튤립은 되게 빛나는 걸로 존재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예쁘고 화려한 존재인데 다른 애들처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피죠.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혼자 있고 싶지 않았는데 튤립이라는 거를 혼자 있는 애를 갖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튤립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튤립꽃이 있어야 되는데 튤립은 벌써 졌네요. 벌써 졌어요.
그래서 그 영국도 언제였더라? 작년인가 그 이제 뭐 그저 이제 외로움 부처가 생겨졌죠. 노인들의 그런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막 뉴스에 Ministry of Loneliness가 생겼다고 막 나오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그 노인들이 더더욱 더 어떤 소외가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여담이었고요. 예. 아, 그리고 사랑에 대한 문제. 그래서 뭔가 옛날에 그 우리나라도 그런 노인들의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영화들도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그 죽어도 좋아? 있었고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노인의 그 성매매 그런 영화도 있었죠. 되게 독특한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 또는 바카스에 대한 그 바카스, 그것도 이제 외국에서도 되게 기사가 났었고, 하여튼 어떤 그런 이제 노인에서의 또 이런 성의 문제도 많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저는 이게 그 우리가 어렸을 때의 어떤 트라우마를 계속 그림자처럼 등에 진 무게처럼 가져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 삶에서 힘든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보면은 참 이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 자살, 가출 또는 뭐 성매매 이런 식으로 많은 그 부모들, 아니면 너무 좀 이제 억압적인,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더라도 억압적인 그런 부모,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잘 좀 이렇게 다루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살면서 바쁘기도 하고 누구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런 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것 같은데, 잠깐만 저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그 일본도 4.3이 얼마 전이었지만, 정말 저는 4.3이라는 것이 제주도민들한테 집단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막 화와 물화와 어떤 부정적인 그런 기운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저희 엄마나 아빠도 그 피해자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폭력을 전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되게 밝고 그나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림자를 벗은 점은, 저는 우리 은혜처럼 이렇게 정말 자매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서로를 케어링하는 그런 관계가 보기 드물게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오늘 한라봉을 보내준 우리 은덕언니도 있고, 이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서로가 지지해 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극복이 됐지, 이게 안 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맨날 화가 나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이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잠시 가족 자랑을 한 거였습니다. 회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책을 읽으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자,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우리 또 이제 문학의 숲도 이렇게 만나서 책도 있지만 정말 잘 살자, 너무 나중 가서 후회하지 않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 했고요. 그리고 항상 여기 보면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 말도 함부로 쓰지 말고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자고 하지만, 타인의 삶과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지지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관계가 없이는 또 우리가 인생이 안 굴러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또 타인의 삶에 이렇게 좀 연민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이제 어른들이지만 성장 소설이다라고 이제 번역하신 분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우리가 보통 성장 소설을 하면은 어떤 이제 우리 정진욱 군 같은 소년이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나게 쫙 해가지고 멋지게 어떤 삶의 어떤 뭐라 그러나 힘든 점도 잘 넘고 슬기롭게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성장 소설일 텐데, 그렇지만 이제 어른들도 자기가 이제 어느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또는 이제 깨닫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성장 소설이라고 또 할 수 있다 하고, 또 참 생생하게 어떤 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애틋하고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려져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제가 그랬었지만 아주 개별적이고 또 멀리서 보면 다 보편적이고 그런 삶들이 누구한테나 있다.
그렇지만 다 너무너무의 그 개별성이라는 거, 보편성이라는 거 아주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했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굉장히 뭐랄까 매력적으로,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외국의 소설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설이기 때문에 뭐 우리 둔차 선생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읽는 그런, 특히 여성 작가들의 어떤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바로바로 몰입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굵직굵직한 서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고 저렇게 비춰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잘 읽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많은 작품이니까 못 보신 분들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생각하고 여러 번 보면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작품은 그 복차빈의, 그냥 요즘에 또 역시 자꾸 코로나 하지만 이제 이탈리아가 참 우리가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의 어떤 문화적 번성기를 볼 수 있는 데카메론으로서 한번 그쪽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염병을 피해가지고 모여서 한번 이렇게. 그랬던가요? 맨 처음에? 맞네요. 맨 처음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렇게 풀어놓는 거. 맞아, 모여서. 그러네요. 잘 골라서. 데카가 100. 그 백이, 데카메론을 읽다 보면 데카메론의 얘기나 그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맞습니다. 그냥 굉장히 당시 분류를 다 모아놓은. 네, 책은 3권이고요. 그렇지만 읽을 수 있는 만큼 서로 이것도 역시 이야기들이 막 모여있으니까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한 3주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